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정 교수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고 부패 범죄와 선거 등 5가지 주요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검찰청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는 전문 공보관을 새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KBS 사측이 외부조사위원회 등을 꾸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KBS 기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내놓은 여러 의혹에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연구 포스터를 작성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터키군이 현지 시간 9일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 시리아 북동부를 공격해서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지역에 있던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 미국 정치권에선 동맹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로 열매들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길이 얼룩덜룩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특유의 냄새도 상당히 심해서 매년 이맘때면 불편함이 반복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수 이승환 씨를 문화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한 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지시를 받은 금품 전달책 2명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이 만일에 또 기각이 되면 이번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재청구 방침을 밝힌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조 씨는 이미 구속된 2명의 금품 전달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미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돈의 최종 도착지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조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가운데 별건 수사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새 나간 다른 수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별건 수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일각에서는 조 씨의 주요 범죄는 이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 소송을 벌인 배임 혐의가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는 이른바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이 조 씨의 주요 혐의를 배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 2가지 의혹 모두 별건이 아니라 본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 모두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저지른 범죄라는 겁니다. 또 2 의혹 모두 관련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것인 만큼 이 본질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먼저 구속해 놓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4차 소환이 될 텐데 하게 되면 언제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죠. 정확하게 날짜는. 그러나 아마 검토는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이미 3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이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를 긴 시간 동안 받지 못했고 또한 자신의 조서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가지고 이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4번째로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정부패와 경제, 선거 등 5가지로 줄였습니다. 다만 부정부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만 맡는 전문 공보관을 각 검찰청에 1명씩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직접 언론을 접촉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4번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범위를 밝혔습니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5가지 중대범죄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와 환경범죄 등은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일선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승인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부패 범죄의 범위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범죄가 부정부패로 분류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직접 수사 대상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혁안엔 공보 업무를 맡을 전문 공보관을 각 검찰청에 1명씩 따로 두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제까진 수사 책임자들이 주로 공보를 해왔는데 수사와 공보를 떼어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공개 소환을 폐지한 점이 변수입니다. 전문 공보관이 제공할 정보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는 검찰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본회의에서 언제 표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에 가능하다는 반면에 한국당은 내년 1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건 지난 4월 30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일이 지나는 이번 달 말이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90일을 더해 내년 1월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이것은 사개특위에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90일을 자꾸 수정일을 다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출발시킨 사법개혁특위가 사실상 법사위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논의 기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사개특위도 별도 상임위여서 법안 상정을 위해선 법사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종 판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문 의장은 언제 본회의 표결에 붙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가 이전에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것을 보도하면서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거듭 비판하자 KBS는 추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추가 입장이라는 것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조사한다.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기존의 취재팀 말고 별도로 취재팀을 꾸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파문이 커졌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회사 측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장이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보도국 기자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또 언론노조 KBS 본부를 비롯한 사내 모든 노조들이 일제히 회사 측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KBS가 어젯밤 내놓은 입장입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조사위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별도 취재팀을 구성해 조국 장관 의혹을 취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취재를 해온 법조팀은 배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주장한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사장이면요. 예. 다 보직 해임이에요. 이거는. 충분한 내부 조사를 해서 예.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 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전날 강력한 법정 대응을 밝혔던 회사 입장이 진상조사와 기존 취재팀 배제로 바뀌자 KBS 기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법조팀을 관할하고 있는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내부 게시판에 당시 김경록 씨 인터뷰 중 조국 장관의 기존 발언과 다른 증언이 나와 보도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이 KBS가 김경록 씨의 인터뷰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김경록 씨의 취지와 뉴스와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선 기자들의 반발은 더 컸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법조 담당 기자는 내부 게시판에 단지 조국 장관 수사 관련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동안 회사는 어디 있었냐며 회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다른 기자도 사건의 본질은 여권 유력 정치인의 외압과 여론 선동인데 진상조사의 구성은 이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오후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4,000명 가까운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KBS 양대 노조가 오늘 일제히 성명을 내고 회사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KBS 사측은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유 이사장이 어젯밤 추가 방송을 통해서 검찰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는데 검찰은 오늘 공식적으로 또 반박하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들도 오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자 유 이사장은 녹취록 입수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기자들은 변호인에게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것은 변호인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네.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검찰에 들어간 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녹취록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 씨 변호인이 복수 언론 기자들에게 제공한 걸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인터뷰가 공개된 8일 저녁 검찰이 김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을 비판하자 무슨 알릴레오 방송 내보냈다고 밤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닥달하고 말이지. 그렇게 일진들이 순진한 애 옥상으로 불러 올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검찰은 오전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김 씨 측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저녁에 출석하겠다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과의 감정적인 표현도 오갔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해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자 유 이사장도 반박한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서 상태가 어쩌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평을 하시는지. 검찰은 오늘 다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이 모두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며 컴퓨터를 꺼내 숨긴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인턴 관련 의혹에, 그리고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포스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환경대학원에 다니던 건 2014년입니다. 이때 받은 서울대 총동창회 관학회 장학금이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도 여기 집중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꺼리는 거 아니냐. 서울대 측은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게 특혜라고도 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
인권법센터입니다. 서울대에서 봉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을 내거나 보고서 내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 씨가 대학원을 휴학할 때 근거로 냈던 진단서가 위조된 거란 의혹도 또 나왔습니다. 자기네 병원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는데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범죄정보지. 서울대병원 측은 실제 조 씨의 진단서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복사본에 인쇄된 서울대병원이란 서체는 서울대병원에서만 쓰는 서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감을 앞둔 그제 서울대가 전문 업체를 통해 A4 용지 8박스 분량의 보안 문서를 파쇄했다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서울대병원도 오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으로 참여했고 논문 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이 들어갔던 그 내용 때문인데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번엔 여당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2014년 여름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구는 서울대 의대 윤영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3월엔 미국의 한 유명 과학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8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군이 고등학생일 때입니다. 김모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고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이 컸다면 과학경진대회 단독 발표와 포스터 일저자에 문제가 있겠죠. 발표한 연구가 연구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김 군의 학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 군의 논문에 소속이 서울대로 돼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속을 고등학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했을 것으로 지금 강력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로 저자 소속 표기를 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반이 되죠. 그러한데 이 같은 예. 저거는 연구 진실성에서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딸에 대한 수사와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다르다고도 비판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예, 국회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도 국감을 벌였습니다. 서울대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과 관련한 공방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으로 일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약간 우리 국민권익위원장께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는 보훈처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했지만 많은 질문이 권익위원장에게 향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조국 장관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드린 대로 의혹만 가지고. 권익위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권익위로서는 그것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면 어떤가.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현진 방어율보다도 낮은 학점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이 격려하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칙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수사 책임자를 앞에 두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담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여 위원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발언 내용도 그 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직무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측은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의 한편에서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거뒀습니다. 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파란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봉투에 돈을 걷습니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교인이 아니어도 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면.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걷는 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에는 1,000만 원 이상을 모으려면 사전에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모금하는 건 예외지만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거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는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목사는 지난 3일 집회에서만 1억 7천만 원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범국민투쟁본부 측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장외 집회지만 종교 행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부산 남해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7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 게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트레일러가 앞서가는 차량들을 들이받고 휘청입니다. 충격을 받은 트럭은 다른 차로를 달리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엉키고 넘어지고 출근길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인근에서 났습니다. 41살 김모 씨의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밀린 승용차는 앞서 있던 트럭은 또 다른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승용차 운전자 57살 문모 씨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트레일러가 덮친 승용차입니다.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차들이 다 날아가서 어떤 승용차가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고 수습에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김 씨가 운전 중 뒤돌아본 게 문제였습니다. 뒤쪽에 차가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 고개를 돌렸다. 경찰은 집으로 돌려보낸 김 씨를 다시 불러 사고 원인을 가려낸 뒤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유튜버가 소득이 높은 직종으로 떠오른 지 꽤 됐지만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세금은 잘 내는지 알긴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7명의 유명 유튜버가 숨겨놓은 소득만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명당 6억 4천만 원 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구글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송금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번 돈은 신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업체가 외화로 보내는 방식이라 과세 당국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7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렇게 숨긴 소득만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7명에게 추징한 세금은 10억 원입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국내 유튜브 채널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과 상품 판매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도 함께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버는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송금받는 돈을 제3자의 명의로 분산할 경우 소득 파악은 더 힘들어집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은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없앨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수치 자료는 현재 1만 달러 초과 부분에 대해서 수치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좀 더 낮추는 방안도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가수 승리 측에 경찰의 수사 사항을 알려주는 등 클럽 버닝썬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윤 총경은 자신을 승리 측에 소개해준 사업가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한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엄마가 맞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는 맞으면서도 팔을 벌려 아이를 챙깁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때린 이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42%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범인이 이미 붙잡혀서 처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윤모 씨죠. 바로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춘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14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초 모방범죄로 이미 법인이 붙잡힌 8차 사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 범인이 붙잡혀 처벌받은 걸 알고 있다며 진짜 8차 사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먼저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당시 경찰관들을 찾아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건 기록도 사본만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풀 한 포기가 남은 유일한 증거품이라며 국과수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진범으로 붙잡힌 윤모 씨는 이미 2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건 가혹행위와 고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8차 사건의 판결문에는 윤 씨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는 윤 씨가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 기록과 윤 씨의 주장은 여러 곳에서 부딪힙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989년 선고된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윤 씨가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적 불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윤 씨의 교도소 지인들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다리를 저보다 더 절었어요.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 윤 씨가 피해자 집 뒷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했다. 또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책상을 밟고 넘어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쪼그려 뛰기를 시켰고 못하고 넘어지자 구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백한 시간을 두고도 당시 기록과 윤 씨 주장이 엇갈립니다. 2심 판결문에는 조사 시작 4시간 40분 만에
윤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쓰고 자백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삼례나라 수포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런 사건 등의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에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전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변호사를 화상으로 잠깐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페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예, 윤 씨 입장에선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살려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춘재 자백만 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재심이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천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도 진범의 자백이 재심의 근거가 됐는데요. 그때는 진범의 자백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 자백만이 어떤 재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춘재의 의미 있는 자백은 당시 수사 기록상의 증거로 보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만 있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는 이춘재가 진짜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유출되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의미 있는 증거였다. 그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자백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 사건에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뭔지 이제 나오면 보다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윤 씨 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자신이 못 쓰는데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그게 안 되니까 구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윤 씨로부터는 직접 뭐 짧은 시간이긴 했겠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충격적이랄까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유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이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게다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제대로 된 변호의 조력이 필요한데 예. 윤 씨의 진술에 의하면 1, 2, 3심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윤 씨를 그때 수사한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도를 보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윤 씨를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가혹행위나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증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2심 판결문에서 무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물증을 든 게 아니라 사실상 자백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 유력한 증거였는데 지금 당시 경찰은 물증이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자백 대 자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에 윤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춘재는 또 자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증거, 그것이 물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재심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결정이 날까요? 왜냐하면은 예.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재심 청구를 언제 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예. 일단 경찰 수사 과정이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전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가수에 뭔가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나 아니면 고문이 필요 없었다. 그런 건 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질문하면서도 조금 뭐랄까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만일에 실제로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경찰들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 아닐까요?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계속 그 재심 사건만 맡고 계신데 이번에 재심 사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한 당초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하신 거겠죠? 확신하기 때문에 개입했고요. 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으십니다만은 결기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터키군이 어제 쿠르드족 민병대가 있는 시리아 동북부를 침공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사흘 만에 터키의 공습이 현실화된 겁니다. 하루 만에 최소 30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위로 포탄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불꽃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선 차들이 뒤엉키고 사람들은 짐을 인 채 피난을 가느라 바쁩니다. 현지 시간 9일 터키군이 침공한 시리아 동북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민병대 등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를 터키로부터 독립을 주장해온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공격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침공 하루 만에 민간인 8명을 포함해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에르도안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터키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사실 터키와 쿠르드족은 30년 넘게 싸워온 사이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걸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독립을 요구해왔기 때문이죠. 이 갈등을 찍어 누르고 양측 모두를 반 IS 전선에 동참시킨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돌연 IS 패망을 선언한 뒤에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내면서 이번 유혈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IS와의 전투에서 미군 대신 싸웠습니다. 약 11,000명의 민병대원이 전사했습니다. 쿠르드족이 큰 희생을 감수한 건 IS가 시리아에서 물러나고 나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IS 패망을 선언한 뒤 미국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고 군에 여러 차례 지시했습니다. 이런 북인 아래 터키는 국경을 넘었고 쿠르드족의 희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가 동맹을 벌였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여당 내 최측근조차 가장 큰 외교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not giving Turkey a green light in Congress, and we're not going to abandon the Kurds. 비판을 일식해 트럼프는 터키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쿠르드족의 희생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I will wipe out his economy if that happens. I hope that he will act rationally. JTBC 이한길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를 우길기에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핑계로 철저히 뭉개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7년 전에 런던 올림픽 때 일본 의회에 속기록을 입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길기 사용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얘기들이 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일본 체조 선수들은 우길기 문양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일부 일본 응원단도 우길기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됐던 같은 해 8월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모리모토 사토시 당시 방위상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을 향해 우길기 관련 질문이 나옵니다. 사토 마사이사 의원이 한국 측이 우길기 사용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은 건데 방위상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스포츠에 양국 간 심각한 정치 문제를 끌고 오는 건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질문자가 이런 발언을 개인적 의견으로 평가절하하려고 하자 모리모토 방위상은 다시 한번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년 전 다른 곳도 아닌 의회에서 장관까지 인정한 우길기의 정치성을 아베 정부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旭日旗の掲示そのものが政治的宣伝とはならず、旭日旗を持ち込み禁止品とすることは想定をしていない、そういう方針であるということを承知しています。 JTBC 김소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에 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외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런던 협약 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참여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등 5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이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중국과 칠레 대표단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고 거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좀 정확한 정보를 또 타임리, 시적절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린피스도 오염수 처리가 국제 문제라며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We know that there are technical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without using the sea to dispose of the waste, and we would urge Japan. 특히 오염수에 남아있는 삼중 수소의 농도를 낮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도 일본 측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뿐 아니라 런던 의정서 위반이 아닌지에도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일본 측이 일부라도 방류할 경우 금지 결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한국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부서진 김양식 시설이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폭우가 덮친 배추밭은 배추가 말라 죽거나 성장이 멈췄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서진 폐허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물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지주대가 온통 뒤엉켰습니다. 태풍 직후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것들입니다. 태풍에 파손된 김체묘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떠밀려 오거나 바다를 떠다니는 걸 수고해 온 건데 피해 양은 전남 지역 김체묘 시설의 절반 가까이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등 270여 어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릅니다. 다음 달 초까지 김종자를 김발에 붙여 키워야 그나마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복구를 돕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종자는 참 늦어도 20일까지는 여야죠, 우리 지역은. 배추밭도 이딴 태풍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도 속이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배추의 5분의 1을 생산하는 전남 해남이 걱정스럽습니다. 재배 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대로면 겨울 배추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할 수 있는 분은 50%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농민들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잇따랐던 가을 태풍은 배춧값과 뭇값도 껑충 올려놨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한 포기에 4,000원대였던 배춧값이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곧 김장철이라 더 걱정이죠.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리저리 배추를 살펴보지만 선뜻 집어들진 못합니다. 껑충 뛴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벌써 오늘부터도 피부가 닿고 있잖아. 나와보니 티알도 100포기는 담으니까 벌써 두 배 잡고 있는데 지금. 사러 가서 못 사고 그랬어요. 무도 굴고. 무는 먼저 큰 게 1,000원 했는데 지금은 2,500원이에요.
시장 상인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3통 해가지고 돈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보통 한 3만 원 하다가 지금 좀 떨어져갖고 2만 원까지 지금 물건이 없어갖고도 많이 못 갖고 오지만은 가을 태풍이 우리 농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배추가 많이 나는 해남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장배추가 90% 정도가 이제 수확이 불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실상 1년 농사를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거기에 전 세부적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도 김장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겨울 월동 배추가 나오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배추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 등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연천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먼저 감염된 농가하고 한참 멀리 있는 데다 강원도와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바깥까지 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에 정부도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경기도 연천 신서면의 한 농장입니다. 지난달 18일 먼저 감염된 농가와는 25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발생 농가 주변 10km 내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는데 이 방역대 바깥에서 확진 농장이 나온 겁니다.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인 3주는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야외에 생존해 있던 바이러스가 차나 사람을 통해 옮겨갔거나 멧돼지를 통해 새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6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발병 지역이 경기도를 벗어나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처분 범위를 마냥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천 지역 내 돼지는 모두 15만 마리에 달해 김포와 파주를 합친 수준입니다. 살처분을 뭐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그 10kg 할 때도 상당히 좀 농가들 반발이 있었잖아요. 방역 당국은 일단 연천 지역 돼지 농장에 내일 밤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들에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액수도 수백억 원씩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진 사람은 공식 집계로만 1,400명에 달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은 사람은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3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건강을 해친다는 게 드러났지만 가해 기업들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런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옥시에는 285억 원, SK케미칼에는 637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국민 건강을 해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본인이 낸 돈으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본연은 사과를 해야 된다. 정해진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미국,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선 환경을 파괴하거나 건강을 해친 기업엔 아예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이런 원칙도 지침도 없습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약속했던 이른바 책임 투자 원칙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독일에서 극우 20대 남성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게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돼서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총을 쏩니다. 총성은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독일 동부 할레에 있는 유대교당 인근에서 현지 시간 9일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 대속죄일을 노린 범인은 극우 성향의 27살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충격은 이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 트위치를 통해 생중계했다는 겁니다. 범인은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신자 80여 명이 있는 유대교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거리에 있던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곤 인근 케밥 가게로 이동해 거기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Mann hinter mir muss wohl verstorben sein. Und ja, dann ich habe mich nur in der Toilette versteckt. 결국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장면을 당시 사이트에 접속해 있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5분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건 직후 트위치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범인은 범행 전 영상에서 모든 문제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몸에 붙이는 카메라인 보디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보디캠을 달고 있는데요.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신원 확인을 계속 거부합니다. 인적사항 안 밝힐 겁니까?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갑자기 혼자 쓰러지고 다친 척 연기까지 합니다. 다 찍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바디캠에 찍힌 영상 덕분입니다. 과잉 진압이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주치폭력으로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습니다. 생명을 살렸지만 자칫 잘못됐다면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캠은 보험과 같습니다. 죽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바디캠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젊은 경찰관 사이에선 바디캠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제지에 불응하다 다친 유명 영어 강사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한몫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디캠입니다. 이렇게 가슴 쪽에 달아주고 버튼만 누르면 즉시 녹화가 됩니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도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생생한 현장음까지 녹음됩니다. 확실히 없을 때보다는 현장에 나가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바디캠은 현재 서울에서 100대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식 도입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쓰는 경찰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기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은행나무 열매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망이나 제거기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아이디어와 대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큰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 대부분이 은행나무입니다. 나무 아래로 시민들이 오갑니다. 까치발을 들고 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 때문입니다. 길 양쪽에 있는 가로수가 모두 은행나무인 서울 종로구의 한 길입니다. 이럴 때면 바닥엔 은행나무 열매들이 한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인도 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열매들은 밟히고 터져서 지금 특유의 냄새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시작되면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기저기 지저분해졌습니다. 열매가 내뿜는 냄새는 더 괴롭습니다. 똥냄새나고. 굳이 냄새 나는 이럴 줄 알고 심은 건가? Yeah, they smell bad. Where we live, we used to have one, and it smelled bad, and then they took them away. It's characteristic maybe for Korea. 무심코 지나가다가 밟고 뛰다가도 밟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곳곳에 깔려 있어 터지기 일쑤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고역입니다. 치우는 게 일입니다. 많이 떨어지죠. 여기 횡단보도 같은 데는 바로 냄새나니까 유난히 신경 써야 돼. 불안하게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열매들. 공중전화 위도, 시민들이 오가는 공원에도 열매가 잔뜩입니다. 이 열매의 악취는 겉껍질에 포함된 지방산 성분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밟아서 으깨진 껍질이 땅바닥에 눌러붙으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건데요. 치우려고 해도 이렇게 얼룩덜룩 자국이 남아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은행 냄새가 어느 정도인 걸까? 측정해봤습니다. 은행에 가져다 대자 복합 악취 수치가 올라갑니다. 100을 넘어 금세 400까지 올라갑니다. 500을 넘어가는 하수구 주변 공기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지자체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나무 줄기 주위로 은행 열매가 가득 찬 그물이 달려 있습니다. 열매가 바닥을 더럽히는 걸 막기 위해 그물망을 쳐놓은 겁니다. 이거 해는 게 좋더라고. 이게 여기 떨어지니까 막 밟고 다니니까 냄새가 너무 났잖아. 기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진동을 주자 은행 열매가 비 오듯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무를 미세하게 떨리게 해서 열매를 다 털어내는 장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할 때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1분이면 다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그루에 50kg 넘는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80통에서 90통 가까이 오는데 이 높이까지가 제한이 있었는데 이 장비는 높이 제한 없이 깔끔하게 털 수 있죠. 다른 나무로 바꿔 심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약 5,300그루의 은행나무가 없어졌습니다. 5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무 중 35%가량이 은행나무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12%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마다 여러 아이디어와 대책을 내놓고 개선해왔지만 불쾌함을 해소하기까진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나무가 보기 좋아 가을철만 좀 참으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사실 공해나 미세먼지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나무입니다. 단지 2달의 냄새 때문에 키워온 나무들을 모두 바꿀지 아니면 나머지 10달을 생각해서 보존할지 고민하는 사이 우리 주위에 서 있는 이 나무들은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신세가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원입니다. 예, 오늘 매우 오랜만에 문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 초대석,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3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분과는 이제 이른바 왕년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집스럽게 또한 뜨겁게 자신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를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발표한 앨범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이에 저와 이승환 씨가 곧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우리 제작진 중에 뭐 이승환 씨의 그야말로 왕팬이 있어서 네.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스캔을 뜨는 수고를 또 새롭게 찍어가지고 예.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팬이죠. 예, 고생스러운 일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암약하고 계셔서 실제로 요즘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수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공연할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조금 예전보다 상하셨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예, 4년 됐습니다. 요즘 상했다는 건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워낙 젊으셨으니까요. 뭐 동안계 거의 제 얘기는 기존이시고. 4년, 그러니까 꼭 4년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10월 1일로 기억을 하고 그 4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오래됐다라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4년 전 모습입니다. 저는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저만 상했습니다. 속상하시군요. 제가 괜찮습니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동안이라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안 웃으실까 봐. 넘어가죠, 다음으로. 네. 그때 4년 전에 출연했을 때 그 빠데이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연을 혼자 6시간 21분 동안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그때 질문 드렸었는데 금년에 그 이름은 바뀌었죠, 공연 이름이? 아니요, 빠데이입니다. 계속 거의 매년 해왔고요. 점점 기록 경신을 했었고 올해 9시간 30분 30초 93곡 불렀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제가 10시간을 약속드리고 10시간을 넘기지 못해서 내년에 100곡 이상 불러서 10시간 넘기는 공연을 또 약속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록 경신을 위해서 공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팬들에게는 오랜 시간 많은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분들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중간에 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에게도 사실 제 인내의 시간들, 절제의 시간들, 뭐 수련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아주 큰 공연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노래방도 지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면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한 서너 번 부르면 목도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90곡 넘게 부르는데 갔다 온 분 얘기에 따르면 자정이 넘어가니까 오히려 더 목소리가
그냥 쌩쌩해졌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가끔 저에게 흠칫 놀라곤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뭐 자기 자랑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기 자기랑 예, 자기 알았습니다. 홍보하는. 예. 예.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도 제 목소리가 너무 쌩쌩해서 예. 원래는 마지막 바데이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예. 약속을 드린 거였었어요. 아 그래요. 분명 내년에 뭐 100곡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90곡, 100곡을 부르면 목이 가게 돼 있는데 네. 뭐 혹시 대충 부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는 뭐 아주 극악스러운 락 음악도 많이 있고요. 그러게요. 그 아주 그 큰 동작을 필요로 평소에 하는 것도 어떤 있고. 연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천적인 겁니까? 왜냐하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되게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아 그래요? 네. 예. 스톱 바데이가 아닙니다. 지금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패. 이게 금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거. 예. 다 노래를 마치고 이제 저렇게 예. 죄송하다. 10시간을 못 넘겨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밥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네, 2번 드립니다. 예. 네. 그래야 되겠죠. 10시간 가까이 하려면. 네. 그 티켓값이 33만 원이었는데 예. 모두들 끝나고 오히려 티켓값이 좀 작아서 더 미안했다라는 예. 평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나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네. 본인이 KBS 음악회나 아니면 열린 음악회나? 열린 음악회. 예. 예. 열린 음악회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고 예. 또 홍대 클럽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뭐랄까 네, 애매모호한 위치?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알고 예. 있고요. 사실 되게 좀 외로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는 그런 그게 위치이기도 다양한 하고 음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아주 그렇게 헤비한 락 말하는군요. 음악부터 그리고 제 위치가 사실 예. 가요계에서 완벽한 이방인이거든요. 예. 실제로 아는 PD가 거의 없고 30년을 했는데 아는 기자가 정치부 기자 한 명밖에 모르고 그리고 어느 기자 얘기하는 겁니까? 주진우. 주진우 기자. 예. 뭐 그렇게 예. 뭐 여기 그 계시는 제작자분들도 아무도 모르고요. 예. 그렇게 아마 그냥 아니 저는 아웃사이더처럼 산 것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네. 열린 음악회와 저 홍대 클럽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장년층과 젊은층이잖아요. 네네. 그 음악적 다양성도 물론 해당이 되는 얘기겠지만 네. 세대를 그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리고 양쪽에서 다 동의할까요? 20대 분들은 사실 저를 잘 모르시는데요. 계속 제가 페스티벌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예. 헤드라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제적으로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내색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네. 오늘 모시기 전에 네.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저나 아니면 우리 제작진들 사이에. 그 고민 제가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예. 짐작하시는 그 고민. 예. 다시 말하면 요즘 뭐 워낙 시국이 좀 그러니까 네네. 이 자리가 좀 어떨까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문화 초대석이고 문화 얘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우리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모셨는데 역시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히려 좀 가볍게 예. 중화시키는 느낌으로 해야겠다고 그럼요.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10월 15일에 12집이 나옵니다. 네. Fall to Fly 후편. 예. 전과 후 할 때 후죠. 예. Fall to Fly라는 건 이제 그 날기 위해서 추락하는 거. 예, 비상을 위한 추락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1집에서 왜 화양연화가 있었고. 네네. 그때 나오고 함께 있는 있는데. 우리를 보고 싶다라는 노무현 예. 대통령 헌가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예.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진이 있어서 실제로 그때 굉장히 추락을 많이 해서요. 제가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속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아주 많은 그 실패를 해서. 하지만 그 2014년 그 해에 히든싱어로 크게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저도 봤습니다. 아마 1년에 4, 5주를 빼고는 매주 공연할 수 있는 행복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팬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저기 화양연화가 실려 있던 11집 바로 옆에가 맨 처음에 나왔던 1집이잖아요. 네. 일부러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예. 저건 데뷔를 위한 건가요? 극명한?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1집이 나온 다음에 지금 12집이 4년, 5년 만에 5년 만에 나옵니다. 예. 5년 동안 왜 이렇게 안 내셨습니까? 간간히 싱글을 내기도 했고 미니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예. 홍보에 재질이 없어서 뭐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이승환은 뭐하니?라고 동료 가수들도 물어본대요. 예. 근데 저 계속 공연하고 있었거든요. 예. 공연하는 탓에 좀 아마 창작에 대한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하니 하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그렇게 오래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하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예. 그렇네요. 예. 오늘 또 한번 크게 배워갑니다. 지난주에 한 곡이 먼저 선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목, 생존과 낭만 사이. 예. 예. 생존과 낭만 사이. 예. 무슨 요즘 청춘들이 일과 사랑이 있다면 일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따가 끝날 때 엔딩곡으로 좀 들려드리긴 할 텐데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네. 그렇게 막 무겁거나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를 예. 여실히 보여주는 곡인데요. 저도 녹음하면서 예. 이것은 20대 목소리가 아닌가 깜짝 놀랐던 곡입니다. 아니 제가 목소리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곡의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젊은 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감사드립니다. 예. 이따 기분 좋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글쎄 뭐 요즘은 워낙 이 곡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금방 또 소비돼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12집을 내면서 좀 불안하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뭐 속상하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 경국에 나와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음반을 냈을 때 팬들은 굉장히 기꺼이 반가워해 주시니까 네, 그들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이번 12집이 정말 가장 훌륭한 곡들이 모여 있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11집 앨범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늘 저는 개인적으로 화양연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최근 앨범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뮤지션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 그 앨범은 대중음악상에서 올해 음악인상을 받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 앨범보다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네. 다만 이제 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승환은 뭔가 큰 아픔을 겪은 다음에야 굉장히 좋은 훌륭한 앨범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불행을 숙주 삼아 곡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 예. 네. 이번 앨범은 그런 통념에서 벗어난 걸까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웠다거나 그런 건. 예, 특별히 뭐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쓰긴 꼭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곡을 쓸 때 많이 옅어져서 기억들이 많이 밝아지고 예전보다 그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어하시는 락 음악이 거의 빠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랑말랑한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10월 15일에 나온다니까 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기 또 없어졌네요. 1집이 나온 게 10월 15일이었다면서요? 네네. 30년 전에. 네네. 일부러 그러면 맞췄습니까? 맞췄습니다. 예. 더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 30년 동안 꾸준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물론 이제 가수분 중에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똑같은 에너지로 어찌 보면 지금 뭐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더 에너지가 점점 더 넘치는 그런 가수는 굉장히 맞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노력했었고요. 그런 것의 내구성에 대해서 특히 성대의 내구성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더
에너제틱한 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공연을 하십니까? 그렇게 긴 공연을 금년에? 내년에 하고요. 그럼 올해는 1년에 한 번이군요. 무적전설이라는 공연을 체조 경기장에서 11월 말부터 합니다. 예. 올림픽 예, 체조 경기장에서 예. 11월 말부터라고 하면 이틀. 꽤 오랜 이틀. 예. 예. 그거는 몇 시간 합니까? 그거는 3시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통 길이는 아니죠, 사실. 네, 저희는 사실 멘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 공연 쇼라고 불리우는 연출이 가미된 공연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까 이외에 쭉 나왔던 앨범을 집에서 가져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다 올린 우리 스태프진이 네.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따로 전성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네. 90년대 네. 정말 가수로선 모든 걸 다 음악적인 모든 것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네. 그 90년대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뭐 저에게는 가장 황금 시기긴 했고요. 예. 그렇지만 조금은 어설펐고 부족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예. 하지만 또 그렇게 제 그 청소년기에 들었던 제 음악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목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뭔가 좀 정형화된 답변 같아서 조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30주년 기념 콘서트 무적전설 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번 콘서트에 국내 공연업계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저도 스태프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무적키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1999년도에 있었던 무적 공연이 그 공연계를 떠나셨던 분들을 다시 되돌리게 했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공연계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공연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연출가들이 되었고 기획자들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이번만큼 봐야겠다라고 해서 배고 오신다고 의미가 합니다. 있네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은 저에게 공연에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제작비로 써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연은 자본의 미학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에 고집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공연 장비를 사모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가수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제가 근데 굉장히 좋네요. 앨범 홍보나 재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TV 출연은 섭외가 딱 여기밖에 없어서요. 오늘 다 쏟아붓고 가야 된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수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4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저도 사실 좀 일부러 공연과 음반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즐겁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필요해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뭐 좀 서운하시겠지만. 더 이렇게 사실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이미 했다고 지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리, 피해가지 않으리,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이게 그 8집에 물어본다라는 곡의 가사인데 지금 나옵니다. 이건 너무 좀 짜고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바로 나오니까. 제 대본에 없었던 건데요. 올해 음악인상을 수상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이 8집에 물어본다의 가사가 본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제 노래처럼 살아야 한다고 언젠가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음악과 삶이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음악인은 세상과 함께 아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한 10번에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12집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라고 믿고. 그러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또 CD를 들고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예.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예. 가수 이승환 씨였습니다. 4년 만에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들이 특별히 JTBC가 정강훈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집회에서 헌금을 거둔 거라 문제가 없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거둘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이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 목적, 목표 금액, 사용 계획 이런 걸 다 적어서 미리 내야 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천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네. 또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을 받은 관청에서 모집 주체를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서류입니다. 돈을 누가, 왜, 어느 기간 동안 모으고 모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미리 했습니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전 등록을 받는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모두 물어보니까 개천절 집회 때도 또 어제 한글날 집회 때도 사전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 목사가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장이나 임원인 단체는 아예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조회를 해서 관청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건 그 전 목사가 지금 이 돈을 헌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헌금이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까? 네, 기부금법에 제외가 되는 경우로 종교 집회에서의 모금이 있습니다. 이 종교 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 헌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단일 교회 단위가 아니라 여러 성격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교회 신도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도 아니었습니다. 모금 시간대에 나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집회가 꼭 종교 집회라거나 그 거뜬 돈이 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 글씨처럼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인정이 되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인 종교 집회인지 여부는 형식이 예배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의 구성, 또 현장에서 나온 발언 이런 걸 종합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 모금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국정원을 대신해서로 잡았습니다. 누가요? 검찰 관리를 과거에 국정원이 했다라는 주장이 오늘 국감에서 나왔었는데요. 검찰을 국정원이 관리했다? 예, 과거에 관리해 왔다. 이제는 대신해서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국감에서 여당 의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감찰했던 게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기능은 사실 감사원이 혹은 법무부가 공개적이고 제도에 따라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예, 물론 검찰 개혁 입장에서 검찰을 누군가 통제해야 된다. 예. 그런데 물론 뭐 공개적이고 제도에 따라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긴 했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에 비유해서 말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뭐 검찰도 물론 이제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국정원에 비유하는 것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발끈했는데요. 같은 법사위에 있는 김도읍 의원은 초헌법적인 발언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검찰을 통제해왔다는 말을 흘림으로써 국정원과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한편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김종민 의원이 과거 국정원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그러니까 한국당이 과거에 국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했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끈하곤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두 번째 키워드인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키워드는 재난 재택근무로 잡았습니다. 예. 재난에 대비한 근무를 집에서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재난이 발생했는데 한 책임자가 집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잠깐 화면을 보면요. 지난 2일 국토위 국감에서 이 일은 당시 그날 저녁에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던 날입니다. 예. 산하기관장들이 국토위에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태풍에 대비하라고 오후 2시 반쯤 본사에 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찍 들어가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이 재난 대비를 하지 않고 귀가해서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왜 본사에 가서 태풍에 대한 상황 대비, 재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집에 갔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예. 이강래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귀가하자마자 저는 재택근무한다는 자세로 재난 방송 봤습니다. 재난 방송 보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 연락 취하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적절치 않네요. 예, 물론 이강래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본사로 돌아가서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을 모니터링하려고 했는데 예. 최근 이제 도로공사 일부 노조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자료 사진인데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서 예.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 상황 보고를 받고 밥을 먹고 집에 가서 TV로 지켜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은 말이 되냐 계속 설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그냥 밥 먹고 집에 간 것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이강래 사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갔던 게 잘못된 일입니까? 예. 이후에도 고성으로 계속 잘했다, 예. 잘못했다. 여야 간에 좀 다툼이 있다가 야당 의원이 본사에 못 갈 상황이었으면 그때 본사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예. 그건 제 불찰이다라고 이강래 사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10만 원의 불쾌한 기부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달 대법원은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계속해서 폄훼해온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1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지난 1일 날 지만원 씨 등이 그 1억 원을 원고에 물어냈습니다. 예. 5.18 관련 단체들은 손해배상금을 일부는 공익 기부하는 방안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불쾌한 기부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 씨는 지난 5월에도 손해배상에 이전에 비슷한 소송에서 져서 당시에도 1억 800만 원을 물어낸 바가 있습니다. 예. 배상을 했었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만원 씨가 배상금을 낸 것이 당시 5.18 단체들은 그중 일부를 기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부금의 원천이 됐는데 사실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불쾌한 기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다는 예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야근하기에 열어 젖힌 냉장고 불빛 맞춰 시려 지워지지 않는 널 또 지우고 지운다 채워